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서울시당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당 유니버스 민서유 정치 토크쇼 진행을 맡고 있는 여러분이 잘 아시고 늘 기억하시는 최진봉입니다. 제 옆에는 존재감 별로 없지만 저와 함께 늘 따라다니고 있죠. 뭘 따라다녀요? 뭘 따라다닙니까? 네? 한 묶음으로. 제가 어제 그 박정호 기자의 옷을 입어봤는데 저랑 네. 딱 맞습니다. 저랑 체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런 거잖아요. 옷이 딱 맞으니까.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옷 얘기를 해서. 네. 말도 없이 제 옷을 입고 그렇죠. 어제 걸려있길래 입었습니다. 옷걸이에 걸려있는 거 그래서 안 걸어놓고 됩니까? 나려고요. 이제 안 걸어놓습니다. 치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박정호 기자는 늘 저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요. 오늘 특별히 초대 손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22대 총선 서울 서대문구 갑에 당선되셔서 지금 산자위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도 아무도 안 치시네요. 여기 방송객들이 이렇게. 안 친다고 저쪽에 치고 있잖아요. 강요하지 마시고요. 아니, 김동원 의원님 저희가 상당히 네. 좋아하고 또. 아, 그럼요. 제가 또 너무 현장까지 갔었습니다. 네. 아, 그때 맞아요. 시장에 네, 같이 기억나시죠? 바람을 일으키셨죠. 네, 바람을 제가 일으켰습니다. 박정호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박정호 기자 같으면 일으킬 저는 수 없는. 그 전에 밑바닥을 다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돼서 제가 한 겁니다. 제 오마이 TV 나가가지고 좀 네. 편안하게 방송 많이 네. 도와주셨습니다. 그때. 그랬군요. 네. 네, 인사말로 들으세요. 네, 그래서 오마이TV에 많이 나오셨고, 우리 김동아 의원이. 네. 어쨌든, 오마이TV의 덕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맞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반부에는 우리 김동아 의원과 함께 의정 활동 가고 그리고 네. 내용들 현안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고요. 후반부에는 늘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박정호 기자 그리고 황희두 노무현재단 이사 그렇게 두 분과 함께 현안 얘기들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부탁드리는 말씀이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민서유가 뭐 이제 제가 이제 여러 방송을 하잖아요. 네. 하고 있죠. 아, 지금 제 공유하세요. 시청자 수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 하려고 그래. 시청자 수가 지금 네. 몇 명입니까? 34명을 돌파하고 있어요. 아니, 세 자릿수로 야, 향해 가고 제가 원래 있습니다. 별명이 12,000봉이거든요. 제가 방송하면 12,000명이 온다. 실시간으로. 몇 배?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습니다. 우상이야. 그렇습니다. 예. 걱정하지 마시고. 그래서 꼭 우상이야. 여러분들 좋아요, 그다음에 구독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있는 단톡방에 이렇게 공유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정호 기자도 본인 네. 단톡방에 공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많은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얘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주목받는 초선 의원이죠. 김동아 의원은 주목받는 네. 초선 의원이고 서대문구에서 정말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결국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뭐 당내 경선도 상당히 치열했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 경쟁자들이 있었는데 그 경쟁자 중에 또 공천을 받으셨고 그리고 또 어려운 싸움에서 현역 의원과 이제 네. 대결을 했잖아요. 거기서도 승리를 하셔서 당선이 되셨습니다. 자,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도 거의 이제 한 달이 훌쩍 넘었는데 지금 현재 의정 활동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이. 국회의원이 되면 예. 정말 일을 안 한다. 정쟁만 하고 싸움만 한다라고 하시는데 네. 하루하루가 정말 바쁘게 돌아가고 있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든 스케줄이 지금 다 있어가지고 예. 정말 치이듯이 사실은 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스케줄을 좀 더 정리를 하고 좀 더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저희는 국회 개원하기 전부터 그 당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집회도 하고 맞아요. 관련된 공부도 하고 해서 네. 지금 개원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었지만 제가 느낄 때는 한 몇 개월은 좀 한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애가 한 160일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항상 눈에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빨리 집에 가서 애를 한 번이라도 더 보고 그렇지. 싶은데. 맞아요. 근데 예,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안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애가 어릴 때는 진짜 힘듭니다. 아이 힘들죠. 키우기가 주말에 진짜 또 힘들어요. 계속 있으면 약간 좀 힘들더라고요. 힘들어요. 예, 잠을 안 자고 애가 그래서. 이거 한 손으로 또 들고 네, 있으면 맞아요. 팔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래서. 근데 또 안 보면 보고 싶고. 그럼요. 네. 아이는 뭐 그냥. 그렇더라고요. 맞아요.
박정우 기자도 그러신 거죠?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게 믿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항상 보고 싶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과 또 나라는 일을 병행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않고 네, 맞습니다. 아이가 또 어리면은 더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모로.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겠죠. 이제 더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네, 아이들을 위한 맞습니다. 좋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더 열심히 그러니까요. 의정활동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리고 진짜 개원 전에도 뭐 수원에서도 만나고 맞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네. 뭐 이제 검찰 앞에서도 만나고 계속해서 뭐 대검 앞에서도 만나고 막 그렇게 활동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국회는 정말 21대랑 다르구나. 다르구나. 21대 국회 그때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런 긴장감이나 어떤 절박함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초선 의원들이 개원하기 전부터 진짜 현장을 다니면서 이 국회의원이 아니라 네. 그냥 뭐 정말 시민단체 활동가처럼 정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르겠구나 생각했고요. 저도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고 나서도 또 민주당이 지금 하는 모습을 보면 오늘도 법사위 맞아요. 청문회 그렇죠. 네, 계획을 맞아요. 의결하는 모습 이런 걸 보면 정말 법대로 네, 정시 법대로. 출발 국민들 뜻대로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죠. 선봉에 어떻게 보면 초선 의원들이 있는 거고요. 또 어떻게 보면 젊은 최준봉 교수님의 아들뻘 손잡벌 아들뻘 손잡벌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닌가요? 조카뻘로 하죠. 조카뻘로 예 좋습니다. 그 젊은 초선 의원들이 더 열심히 좀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동완 의원의 이력을 보면 사실은 이제 좀 잘 나가는 로펌에서 네. 근무하신 경력도 있잖아요. 그리고 민변에서도 활동하신 네, 경력도 맞습니다. 있고 궁금한 게 그렇게 이제 변호사 활동하고 어찌 보면 정치권에 들어오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생활에는 뭐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면 네. 잘 나가는 삶을 살았는데 왜 정치권에 들어오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제가 처음 정치를 도전했을 때 대장동 사건을 맡다가 잘 보여서 도전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들이 오해나 있었죠. 그런 시선이 있었는데요. 근데 저는 원래 어릴 적부터 사실 정치에 좀 꿈이 있었었고 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좀 세상을 바꿔보는 일에 함께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에 사실 사법고시 공부한 것도 향후에 내가 법률적인 능력을 키워놔야 정치를 하거나 세상에 기여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네. 생각으로 출발을 했었던 거고요. 대장동 사건도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이 이렇게 검찰 독재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단순히 정책적인 얘기나 하고 민변에서 활동만 하는 것보다 제가 어떻게 보면 검찰 독재 그 현장에서 맞서 싸워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함께 하게 된 것입니다. 예. 박정우 기자는 뭐 질문 없으세요 혹시 김동완에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언론 특히 보수 언론에서 대장동 변호사 이 프레임으로 계속 네.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의 지금 전 대표 내일 출마 선언하는데 그 후광으로 변호사 네. 그런 얘기들을 많이 변호사 했었죠. 후광으로 특히 보수 언론들이 이재명 변호사 맞습니다. 후광으로 됐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계속 이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선거 때도 네. 듣고 계속 듣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하실 말씀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장동 변호사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대장동 변호인단에 합류를 한 것이지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저는 대장동 변호사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제 삶의 큰 기회이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주 진보 진영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꼬리표가 따라오겠지만 제가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단순히 대장동 사건을 맡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다.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 사람이 실력과 능력이 좋아서 대장동 변호사도 맡았고 국회의원으로서도 정말 그 능력을 발휘하는구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저의 또 의무라고 또 생각합니다. 자, 이번 이제 국회 전반기 2년 동안 산자위 위원으로 이제 활동을 상임위를 산자위로 결정을 하셨는데 본인이 선택하신 건가요? 네, 제가 선택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산자위를 선택한? 원래 정무위를 가서 좀 금융이나 이런 부분에서 예. 또 우리 소상공인들을 좀 지원을 할까라고 생각을 했었었는데 예. 김남근 변호사님께서 가신다고 하시길래 저희가 이제 그러면 좀 파트를 나눠서 우리가 가자. 원래 민변에서부터 같이 활동을 했었었고요. 민생경제위원회에서. 그래서 제가 중소벤처위원회가 있는 산자위를 가서 우리 산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좀 중소기업인이나 벤처인들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좀 힘을
실어주겠다 그런 생각으로 지원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슈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그 산유국의 꿈, 윤석열 네. 대통령이 꿈꾼 산유국의 꿈이 있잖아요. 계속 꾸고 계시잖아요. 제가요? 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꿈이에요? 계속 꾸고. 주무시던데. 아니, 이거 보세요. 꿈 깨! 이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사안도 선장에서 따져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네. 다른 이슈가 워낙 많다 보니까, 현 정부의 실정이 너무 많아서, 이 글쎄 이슈가 조용해져 버렸어요. 네. 산자위에서 따져 물으실 거죠? 아, 당연히 따져 물어야 되는데 지금 산자위가 위원장이 이철규 의원이어가지고 네. 이 산자위가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오늘 열리지. 처음 열려서 네. 서로 인사 정도만 했고요. 제대로 언제 상임위가 열려서 질의를 할 수 있을지조차가 지금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긴 합니다. 네. 다만 저희 의원실에서 지금 이 부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향후에 그 산자위가 제대로 열리거나 아니면 적어도 국감 기간이라도 됐을 때 예. 저희가 제대로 따져 물으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국감도 있으니까. 근데 그렇죠. 지금 이제 아브레우 박사가 막 입국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보도가 나왔는데 안 나오는 상황이고 네. 정부 쪽에서도 이걸 좀 이슈화 안 시키려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얘기가 없잖아요. 맞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시추 이제 승인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뭔가 후속 작업이 나오고 대통령도 언급을 해야 되는데 언급이 없어. 말이 없어요. 근데 이거 오히려 대통령이 이렇게 이슈화를 해가지고 네. 장난을 자기들이 더 치려고 하다가 못 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오히려. 되버렸지. 맞아. 오히려 지지를 올리려고 좀 뭐 이렇게 한 부분도 있을 텐데. 오버했다가 지금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검찰 개혁을 가장 이제 강하게 외치면서 당선이 되셨는데, 그래서 검찰 수사조작 방지법이라는 이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습니까? 이게 주요한 내용은 검찰이 구속된 피의자나 피고인들을 조사할 때 직접 구치소나 수용시설에 방문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고요. 만약에 부득이하게 대질조사나 이런 경우에 불러서 조사를 한다면 예. 그들이 검찰청에 들어온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을 영상 녹화로 오케이. 기록하게 만들는 것입니다. 예. 그게 경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할 때 모두 그 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그게 불가능하거나 수사기관에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특히나 지금 검찰의 조작 수사의 출발점이 사람을 먼저 구속시켜 놓은 다음에 그렇죠. 그 사람들을 검찰청에 불러서 검찰청에 부르면 일단 시작하는 게 단독으로 대기를 시킵니다. 그 대기 시설이 있는데 수갑을 찬 채로 그게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혼자 대기를 시키고 그 대기시킨 사람을 검사실에 부른 다음에 그때 이제 해유와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지금 뭐 이화영 부지사가 폭로한 술판 해유 역시도 그런 식으로 진행됐고 저희가 대장동 사건을 하면서 보면 유동규나 남북 역시도 수차례에 걸쳐서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부른 다음에 뭐 기록에 남지 않는 면담을 진행을 했었고 그 과정에서 진술이 변경되는 게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조작 수사를 막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거대한 검찰 개혁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수사 과정에서의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아예 못하게 막는 이런 개혁도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1호 법안으로 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대장동 관련된 변호를 하셨으니까 뭐 그 전체적으로 변호인 입장에서 봤을 때 대장동사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나 정진상 실장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검찰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기소한 내용 네. 증거가 있거나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허점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한 말씀 드리자면 이재명 대표나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실장이나 그들이 실제로 돈을 받았다라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없죠. 물적 증거가 없죠. 물적 증거가 없고요. 지금 유동규나 남욱의 말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용 부원장도 그 1심에서 그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유죄가 나왔다는 게 정말 매우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최근에는 그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부재 증명이 거의 맞아요. 확실시되고 김용정 부원장. 예, 네, 그렇죠. 로 보이고요. 뭐 정진상 실장이나 이재명 대표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이게 재판이 좀 많이 길어지고는 있지만 결국은 진실은 이미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검찰의 조작된 수사에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요.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이나 당원 여러분들 역시도 크게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된다. 다만 엄격한 눈으로 지켜보실 필요는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의 이제 수사 그 이후에 이어진 재판까지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한 여러 가지 맞습니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 이제 부부를 또 소환하겠다라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경기도 법과 유용 그렇죠. 의혹인데 이게 다 끝난 줄 알았더니 권익위에서 다시 또 이제 부활을 시켜가지고 검찰에 넘겨서 검찰이 네. 또 수사하면서 그 과정에서 뭐 소환하는 거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뭐 윤석열 정권이나 검찰이 궁지에 몰리니까 결국은 할 수 있는 게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야당을 탄압하는 것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완전 이게 정말 정치 검찰의 표변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어차피 경찰에서 다 무혐의 처분한 것을 굳이 그걸 끌어올려가지고 네. 또 언론에 이재명 대표님의 그 출석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정치 쇼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은 정치 검찰이 저는 심판을 받을 길로 자기들이 가고 있다, 무덤을 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형평성 문제도 있는 거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두 분, 그러니까 뭐 김혜경 여사나 아니면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찰총장이나 검찰이 하는 행태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이게 같습니다. 단순히 뭐 균형이나 형평성 이거는 저는 넘어섰다고 봐요. 이미 그냥 뭐 윤석열과 한 몸이 돼서 우리 야당을 탄압하고 이재명 대표님을 공격하는 그 도구일 뿐이지 무슨 정치 수사의 형평성을 따지거나 저희가 하는 것조차도 좀 말이 아깝다고 해야 될까요? 뭐 더 이상 형평성을 기대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나 네.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꼭 분리할 때 윤석열 정권이 분리할 때 꼭 꺼내 쓰는 것 같아요. 네, 카드를 그렇죠. 바이든 아니면 때도 그랬고 맞죠. 지금 이 상황 김건희 여사 문자 막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소환한다는 얘기가 또 같이 나오면서 뭔가 맞대응 성격으로 아니면 물타기 성격으로 계속 써먹은 게 아니야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 독재라는 말이 더 맞는 말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은 대장동 사건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맞냐 안 맞냐라고 사실은 그런 생각들 좀 하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지금 진행 과정을 보면 김건희 여사나 뭐 윤석열 정권에 관련된 수사는 일절하지도 않고 오직 이재명 대표 수사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재명 대표에 관해서 무슨 핵심적인 물증이라도 나온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말 검찰권의 이건 남용이고 검찰의 끝을 자기들이 보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이제 4명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탄핵안이 통과된 건 아니고요. 증거 조사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법사위로 넘겨서 법사위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건데 이 4명의 검사들의 행태에 대해서 민주당 문제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방탄이나 이러면 심지어 검찰총장까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검찰총장의 발언은 정치적 중립성을 완전히 훼손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검찰총장이 저는 그 발언을 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어떻게 보면 맨날 입으로는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하고 조사하겠다고 하면서 아무런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 인사권도 전혀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의 물총장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그냥 도대체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수사는 하지 않으면서 오직 그냥 야당이 뭔가 마음에 안 들었을 때 그런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면서 거의 저는 폭언에 가까운 수준의 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총장의 그 심리를 보면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이나 이런 데서 억압을 받으면서 본인 역시도 존재감을 내비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우리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거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것밖에 없지 않나. 심리적으로 그렇게 생각되고 또 한편으로는 뭐 여전히 뭐 정치검찰이라는 것을 자기들이 증명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을 이 검사 4명 탄핵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원석 총장부터 탄핵을 해야 된다 이런 그런 얘기도 얘기도 나오고 일각에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만큼. 저는 당연히 이원석 총장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탄핵을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굳이 저런 총장을 가지고 저희가 탄핵을 할 실익이 있을까? 빨리 그냥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심판하고 지금 검찰 개혁을 통해서 정리를 하면 되지. 굳이 뭐 사실은 저는 입만 살아있지 않습니까? 무슨 김건희 여사 수사하겠다고 그렇게
포토라인 쓸 때마다 얘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저런 총장을 굳이 민주당이 저는 상대할 가치도 없다. 좀 그런 생각인데요. 개인적인 생각이고 또 필요하다면 탄핵을 할 필요도 있겠죠. 근데 이제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임기가 실효성이 없어요, 사실은. 탄핵이라는 게. 뭐 정말 그 발언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으로 보면 당연히 탄핵을 추진했는데 이제 뭐 임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사실은 실제적으로 실효성이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네. 그러고 있는 것 같고, 다만 분명히 그건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총장의 발언은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이었어요. 총장으로서 그런 발언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되면 수사의 중립성이나 수사의 공정성을 어떻게 담보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이재명 방탄을 했다고 그 검사 탄핵 이재명 방탄이래요. 이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고요. 입법부를 겁박해요. 맞습니다. 이게 뭐, 이게 말이 돼. 아니, 행정부의 외청이잖아요, 검찰청은. 그렇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이 이러면 되는 겁니까? 대체 입법부를 향해서 이런 겁박을 하는 태도의 말을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민주당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라고. 네, 그런 얘기까지 뭐 저는 했었어요. 그 발언 자체가 직권남용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나중에 만약에 그 발언에 대해서는 분명한 형사적인 책임도 아마 져야 될 겁니다. 근데 굳이 뭐 탄핵을 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이 저는 향후에 공수처 조사를 통해서 직권남용이나 이런 부분은 처벌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처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탄핵이가 나왔으니까 요즘 탄핵청원 윤석열 오늘 뭐 물론 법사위에서 이 관련해서 이제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겠다 얘기를 하고 19일인가요? 19일, 26일 두 번. 그 김건희 여사하고 최은순 그분도 26일, 두 분 다 26일 이제 보겠다. 증인으로 채택을 하고 30여 명의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이게 이만큼 국민들이 130만이 넘 140만 가까이 됐습니다. 140만 지금. 가까이요. 네. 네. 이렇게까지 이 청원에 동참하고 막 3시간, 4시간 기다려서 청원하려고 하고 이게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미 국민들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사실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서 민심을 저는 표출했다 생각하고요. 근데 이런 민심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반성이나 국정을 전환하는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는 국민들이 어떠한 기대도 없다. 근데 그렇지만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 거는 그 검찰권을 동원해서 단순히 야당을 탄압한다라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검찰권을 동원해서 국민의힘 당 역시도 지금 검찰들의 캐비넷을 통해서 장악하고 있을 거다. 언론사들 역시 이 검찰이 동원하면 그들이 자유롭지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억지로 유지되고 있을 뿐이지 어떤 국민들이나 아니면 저는 국힘당 의원들 역시 윤석열과는 거리를 둬야 된다고 판단을 대부분은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검찰권을 동원해서 사상 누각을 지금 지키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본회의 상황을 제가 이제 지켜보면서 방송하고 그러고 보면 국민의힘 의원들이 진짜 생각보다 세게 하더라고요. 아, 네. 생각보다 거칠게, 세게 달려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108명의 이제 결사대 느낌, 윤석열 대통령이 지켜야 된다. 이게 똘똘 뭉쳐 있는데 그게 뭐 우러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이 압력에 의해서 압박에 의해서 이렇게 또 보여주기식 정말 쇼잉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일각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쇼잉이죠. 뭐 그 결의에 찬 사람들이 그래 꾸벅꾸벅 졸고 그것도 오마이TV에서 독점을 했죠. 단독으로. 많이들 조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와서 앞에서 막 시위하는데 또 뒤에서 얘기 들어보면 자기들도 빨리 좀 그만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자, 그 정도니까 이 진정성이 의심받게 되는 거예요. 국민들이 봤을 때 맞아요. 일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 주면서 다 보냈는데 그러니까요. 일하는 모습 보면 자니까 정말 아니 제가 딱 맨 처음에 그 화면 보면서 왜 영상을 틀어야지 왜 사진 찍어놨어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는데 영상이었어. 사진이 아니었어. 이꼴 화면이 아니에요. 이러고 한 10분 동안 좀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이런 경우 본 적이 없었죠. 국회를 계속 많이 취재해왔지만. 필리버스터 할 때도 그 내용도 정말 무슨 판결문을 읽고 네, 맞아요. 그랬었죠. 야당을 비판하고 정말 그 내용도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불성실하고 이런 모습을 국민들이 보면 오히려 국힘당이 마이너스일 텐데 그런 생각이 사실 들더라고요. 그 순간에는 저희 어떻게 보면 민주당을 좀 화나게 만드는 좀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뭔가 승리했다라는 쾌감은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이게 국민들이 과연 저 모습을
좋게 바라볼 수 있을까 그런 좀 회의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아유, 어쨌든 국민의힘이나 보면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표만을 계속 공격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의 실정을 넘어가려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를 봐도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뭐 그냥 짧게 이거 여쭤보면 최근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하고 김건희 여사간의 문자 네.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참 나쁘끄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영부인과 그 비대위원장 한 여당의 비대위원장까지 했던 두 분 사이에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갔다는 것 자체도 수치스럽고요. 지금 그걸 가지고 대통령실이 개입을 해서 이 문자가 뭐 채널A나 TV조선에 5개가 다 공개가 됐죠. 원문이라고 하면서 보도됐는데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전에 카톡하거나 한 거 보면 전혀 다른 수준의 발언을 했는데 그것도 그게 과연 원문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이런 게 쟁점이 돼서 논란이 된다는 것 자체가 좀 개인적으로는 나쁘끄럽다는 생각이고 좀 보기 싫은 기사 중에 하나죠. 한편으로는 아 저렇게 한동훈과 윤석열이 같이 무너지겠구나 좀 그런 생각. 정치 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팀키 들어요. 이래서 뭐가 남지 이런 생각. 그러니까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는 예, 익십 이른바 읽었는데 이제 무시하고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두 사람이 많이 연락을 주고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딱 보고 그냥 아 이런 의견이구나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그 전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뭐 다양한 얘기를 의견을 주고 아니면은 어떤 내용인지 모르죠. 알 수 없지만 여러 가지 소통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1월 15일부터 25일 사이에 있는 딱 5번의 그 문자, 텔레그램 메시지 말고 다른 차원의 뭐 전화든가 아니면은 뭐 다른 문자라든가 이런 게 또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당연히 있었겠죠. 본인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관계라고 밝히면서 카톡 몇백 번 했다고. 카톡을 깐 거고 카톡 내용상으로도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되는데 큰 공헌을 했다 이런 내용까지 좀 들어있는 걸 봤습니다. 그걸 보면 그때 한동훈 위원장은 이미 공무원 신분이었는데 그런 내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말 저급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또 그거를 공개하면 댓글팀도 있었다고 공개했지 않습니까? 양측이 지금 그러고 있죠. 또 근데 그걸 공개하면서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잘못했다라는 네, 맞아요. 그 근거로 공개를 하면서 그런 저급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참 한편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의 참 불행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여당의 대표를 지냈던 사람의 태도가 이게 정말 이게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저는 박정희 기자하고 저하고 카톡에도 저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익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뭐 버르장머리 없이 익십을 하고 있습니다. 설교하는 영상을 보내서 어떻게 제가 설교하는 영상 보내거든요, 목사로. 제가 읽고 그냥 찝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집수가 돼가지고. 원래 종교 카톡은 일식이 깜짝 놀랍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되겠는데, 일단 두 가지 질문을 더 드릴 거예요. 김동아 의원님이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저는 쓰고 싶지 않은데, 젊은 피 뭐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민주당 내, 그래도 젊은 그룹에 속해 있고, 민주당의 개혁과 혁신에 가장 앞장서야 되는 그런, 또 민주당의 미래를 책임져야 될 분으로 볼 수 있을 텐데, 앞으로 어떤 활동을 좀 하고 싶으세요, 국회에서? 저는 구체적으로 일을 해결하는 정치인이 좀 되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치인으로서 좀 한 발 앞서서 좀 설명을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을 이끄는 정치인도 필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뒤에서 실제 일을 해 나가는 그런 정치인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저는 좀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보면 이 문제 해결이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저 스스로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에 조금 손해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잘 설득해 나가면서 국민들에게 좀 더 혜택이 되고 국민들의 삶을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근데 좀 그렇게 많이 욕심내다 보니까 요즘 많이 바쁘고 좀 힘든 면도 있지만 그래도 그런 꿈을 안고 왔기 때문에 꼭 그런 모습으로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대문구는 지금 지역구가 대학가가 많잖아요. 그러면서 또 오랜 주택들, 그러니까 맞아요. 오래된 주택들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을 텐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현안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셨던 것 같이 서대문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도 많이 거주하고 주택들도 좀 노후화된 데도 많아서 지금 주거 문제가 가장 시급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문제도 시급할 뿐만 아니라 네. 또 최근에는 신촌권에서 전세 사기가 청년들 대상으로 발생해서 얼마 전에 저랑 간담회를 하고 저희가 필요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지금 전세 사기 특별법이 지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인해서 좀 지원이 미흡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좀 일단은 정부가 여당이 그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으로도 조금 더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이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서 좀 그분들한테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의정 활동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 김동완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현안들에서 얘기 들어보고 또 각오도 들어보고 또 지역구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지 이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출연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활동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